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받은 것처럼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근무했어요. 그 어려운 환율, 금리, 주가 이런 걸 예측하고 시장 평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환율, 금리 예상하겠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는데 요새도 4시만 되면 눈 떠집니다. 눈 뜨자마자 오늘 또 살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있길래 또 성남 상공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많이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가끔 그 기업 CEO들, 그 다음에 부자들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 하세요.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고요. 거꾸로 시대의 흐름을 알면은 기업 성장을 시킬 수 있고 개인도 부를 축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 1시간에 걸쳐가지고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지난 2008년, 2020년 경제위 겪으면서 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된 과정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원화 가치는 상승할 것이다. 우리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금리가 올라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 좀 금리 부담이 높아졌을 텐데 이미 금리는 정점을 치고 떨어지는 과정이다. 앞으로 오랫동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 기업들, 개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거시경제 측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경제라는 건 장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 어려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왔고 2020년 코로나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시기죠. 언론에서 저를 닥터 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미리서 경고를 해줬었죠. 코스피 3,300 갈 때 2,200까지 떨어진다. 이런 거 전망을 해가지고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결국 2,135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왔을 때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기회의 시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합니다. 근데 실제 경제가 어떻습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 안 하셨더라도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경제 GDP가 성장하면 우리 가게가 소비해야 되고 여러분 기업이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돈을 써야 되고 수출이 되면 경제가 성장하죠. 근데 2008년 위기가 오니까요. 가계, 기업, 소비 투자 줄였죠. 수출이 안 되니까 경제가 이렇게 많이 나빠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세계경제 공급능력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되죠. 이만큼 수요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우선 가감한 재정정책을 펼쳤죠. 국채 발행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중앙은행은 금리 많이 내리고 돈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를 부양한 겁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까지 세계 경제가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금리 때문에 가계 기업 부채가 많았고요. 정부가 부실해진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2020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한번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느닷없이 코로나가 가지고 소비, 투자, 수출이 줄어들면서 경제가 급격하게 나빠진 거예요. 이렇게 나빠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정부가 돈을 쓰고 중앙은행 또 돈을 풀어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을 늘리면서요. 2022년 하반기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회복됐냐면요. 여러분 2020년에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3% 성장했어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마이너스 3%는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2021년에 6%나 성장하죠. 그야말로 V자의 회복 아닙니까? 그만큼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건데요. 이 부작용이니까 대표적으로 각 경제 주체 부채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선진국은 정부가 부실해졌어요. 2008년에 GDP 대비 선진국 부채가 76%였는데요.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136%까지 올라갔죠. 신흥국은 기업 부채가 59에서 121%까지 올라가 버린 겁니다. 선진국은 주로 정부가 부실해졌고 신흥국은 기업이 부실해졌죠. 우리는 누가 부실해졌습니까? 여러분이 언론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가계가 부실해졌습니다. 1997년 우리 외환위기 겪었는데 외환위기가 왜 왔습니까? 86년, 88년 3조 원으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좋았었죠.
미래가 낙관적으로 보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90년대 수요가 부족하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졌죠. 그래서 97년 외환위기는 한마디로 부실한 기업, 은행을 처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빼앗은 구조조정했죠. 30대 재벌 중 11개가 해체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가 구조조정 잘했다고 평가했었는데요. 그때 가계부채가 GDP 대비 50%였고 정부부채가 6%밖에 안 됐어요. 정부가 정말 건실했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적자금 167조 투입해가지고 구조조정을 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부채가 어떻습니까? 외환위기 전보다 높아졌죠. 가계부채 50%에서 105%까지 갔습니다. 세계에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빨리 늘어난 나라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정부 부채도 이제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요. 기업 부채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죠. 가계부채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닌데요. 가계부채가 많으면은 부채를 갚는데 원금 갚고 이자를 갚아야 되죠. 우리 가계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면요. 40만 원을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특히 30대는 44%를 쓰고 있어요. 원금 갚아야지 이자 갚아야지 쓸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가 소비를 가계처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세계에서 우리 정부 부채가 제일 낮은 쪽에 속해요. 우리 정부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반기 들어서 분명히 좀 이번 정부 지출 전략하겠다는데요. 추경 예산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가 돈을 쓸 텐데요. 여러분의 귀중한 세금으로 정부가 돈을 쓸 테니까 잘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 기업 가계부채 높아가지고 부채에서 성장한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모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입니다. 다른 나라 방향은 똑같습니다. 이 마샬 K라는 게 뭐냐면요. GDP 실물에 비해서 돈 M2가 얼마나 많이 풀렸는가. 이기 때마다 돈 풀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이번엔 어떻습니까? 미국 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더니 우선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한 거죠.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이 역사상 최저치인 0.5%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건 채권 가격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 엄청난 거품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실물에 비해서 돈을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올리고.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원인,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은행이 채권을 많이 사놨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채권에서 손실을 봤다. 이런 소문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으로 돈 찾아가지고 다른 은행으로 다 옮겨버린 거예요. 그게 파생, 직접적인 동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는 거의 적정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거의 붕괴됐죠. 그래서 제가 작년 9월 이후로는 채권 좀 사십시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금리는 떨어질 겁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거품이 많이 붕괴됐다는 거죠. 이제 주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이에요.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하는데요.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미국 주시장 보면 역사상 가장 큰 거품이 발생했다가 심각하게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하게 올라간 부분은 거의 꺼졌어요. 앞으로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주시장 거품이 한 3분의 2쯤은 붕괴됐고요. 3분의 1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에요. 여러분 2008년 미국의 위기가 왜 왔습니까? 집값이 한 2배 정도 올랐어요.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가게는 돈 빌려가지고 집 사고 소비를 늘렸었죠. 그 다음에 금융회사들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돈 가지고 다양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집값이 급락하니까 가게가 부실해지고 금융회사들이 부실해지면서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요.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올랐다는 겁니다. 물가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렌트에 비해서. 그런데 이제 집값은 거품 붕괴 초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채권 시장에서 거품이 발생했다 붕괴됐고요. 주식시장에서 붕괴되는 과정이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초기라는 겁니다.
자,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다,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리만 낮으면 그냥 지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요. 40년 4개월 만에 작년 6월 달에는 9.1% 오르면서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물론 물가 상승이 낮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미 연준의 목표가 2%예요. 아직도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인데요. 금리 올릴 수밖에 없죠. 금리 거의 수직으로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0.25에서 4.75%까지. 이번 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또 새벽 4시쯤 또 금리 인상 발표하거든요. 당초에는 0.50%포인트 올릴 것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이런 은행들 파산하니까 금리 못 올릴 수도 있다. 노무라 같은 데서는 금리 내려야 된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번 뭐 0.25% 올리면 올릴 텐데요. 저는 이게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금리는. 올릴 만큼 올랐다. 실물 경제에 앞으로도 충격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든 지금까지는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자산가의 거품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금리가 높더라도 경제만 좋으면은 세계 경제가 지탱할 수가 있어요. 자산가의 부채 문제에 지탱할 수 있죠. 그런데 OECD에서 각국의 선행지수를 발표하는데 이 선행지수라는 건 미래 경제표를 예측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2021년 5월에 정점을 치고요. 제20 국가들도 그 다음 달에 정점을 치고 떨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선행지수 하나는 꼭 보셔야 돼요. 이 선행지수가 떨어진다는 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요. 선행지수가 꺾이면은 그냥 좀 잠깐 쉬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저때 3,300까지 갔다가 2,135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면요. 우리나라 선행지수가 다른 나라 선행지수에 평균적으로 선행을 해요. 그래서 일부 경제학자들이 우리 경제를 세계 경제 풍향계다. 특히 스티븐 노치 에일대 교수는 한국 경제를 탄광 속의 카나리아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옛날 강부들이 일할 때 카나리안 새를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새가 유해가스를 잘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카나리아가 비틀거리가 죽으면 아 유해가스가 새고 있구나. 강부들이 일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로 수출해요. 우리 수출이 안 가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를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먼저 비틀거리고 세계 경제도 같이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제가 주식을 사라고 그러는데요. 뭐 제 전망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구해보니까 3월에 저점이 나와요. 5월 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은 뭐 저점이 나오니까 내년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부채에 성장했고 자산가의 거품이 발생했는데요. 금리도 오르고 경기도 나빠지니까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주간지가 있는데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세계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2008년, 2020년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돈을 많이 썼죠. 중앙은행은 돈을 풀었죠. 그런데 정부 부채가 높아가지고요. 다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가급적으로 정부가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새 미국의 국가 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 의회가 부채 상한 한도를 안 올려주면요. 7월, 9월 사이에 미 연방정부가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게 됩니다. 근데 과거 이런 사례는 없었는데요. 막판에 의회가 상한선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탱하였습니다만 그렇게 미국 정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하더라도 돈을 쓸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화정책은 거의 쓸모없는 무기라는 거죠.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고요. 가계 기업 부채가 많으니까 금리를 내리더라도 소비 투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적극적인 통화정책, 재정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왔을 때 V자를 회복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회복 속도가 느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낮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경제 세계 경제 풍향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6년, 2007년 초에 유가가 급등했거든요. 유가가 150달러 가니까 골드만삭스가 200달러 간다고 전망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가가 먼저 떨어졌죠. 그리고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면서 세계 경제 침체에 빠지면서 유가도 급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시장을 보면요, 유가마저 전망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닥터 코퍼라고 그러죠. 구리 가격이 세계 경제 흐름을 설명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코스피가 구리 가격에도 1개월 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만 잘 지켜보고 있으면 세계 경제 흐름, 원자재 가격도 전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주가가 2021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유가는 올랐거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급등했었습니다만은, 저는 좀 우리 주가 떨어진 것 보고 원유 인버스를 샀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일시적으로 120달러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가가 떨어진 건 우리 GDP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6%나 감소하고 있죠. 주가가 미리서 다 예고했다는 겁니다. 우리 수출이 안 된다는 건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가 나쁘다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나쁜데 어떻게 유가가 오르겠어요? 그래서 120달러까지 올랐던 유가가 최근에 70달러 안팎까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 우리 금융시장이 세계 경제 풍향계,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블룸버그 컨센서스예요. 올해 미국 경제 작년에 2.1인데 올해 0.7%로 예상해놨는데요. 특히 분기별로 보면은 2분기, 3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은 좋다고 그러지만은 아마 2분기, 3분기 소비가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각 경제지표 참조하시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업하시다 보면 정말 환율 중요하실 텐데요. 이게 블룸버그 컨센서스인데 올해, 내년 유로 강세입니다. 여러분 작년에는 킹 달러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달러만 강세였죠. 그런데 유로 강세, 위안화 강세, 엔 강세. 무슨 의미예요? 올해 내년에는 달러만 약세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통화 가치가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세계경제 전망에서 아주 특이한 게 하나가요. 작년에 중국 경제가 3% 성장했는데 올해 5.2% 성장한다는 겁니다. 올해 작년보다 성장률이 크게 높아지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중국이 작년에 엄격한 코로나 규제를 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못했어요. 근데 중국의 코로나 감염률이 85%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제 내보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규제를 안 하면서 올해 중국 사람들이 소비하면서 중국 경제가 작년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기업 중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부분이 있다면 작년보다는 중국으로는 좋아지고 미국으로는 좀 어려워질 겁니다. 나머지 이머징 마켓 좀 참조를 하시고요. 제가 경제를 40년 가까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 구조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자주 들었어요. 제가 58년 KT인데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 좀 줄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젊으면 어떻습니까?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죠. 저는 장기적으로 아시아 경제를 제일 밝게 보는데요. 아시아 쪽에서도 인도, 베트남 인구 구조 얼마나 젊습니까? 인도의 남쪽에 벵갈루라는 IT 도시가 있죠. 정말 그 활기찬 모습을 봤고요. 베트남 가서도 강의도 하고 봤습니다만 이 나라들은 정말 앞으로 5년, 10년 6% 한 7%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직간접 투자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미중 패권 전쟁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인도예요. 인도 인구 앞으로 중국보다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출 중에서 중국 비중이 24%고요. 인도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앞으로 인도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그쪽으로 수출을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달러 가치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요 선진국 통해서 장기 추세선을 그렸는데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있죠. 그동안 두 번에 걸쳐 아주 크게 하락했어요. 80년대 들어와서 미국 경제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레이건 행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쳤죠. 근데 처음부터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85년 9월에 미국이 플라자 합의를 유도하죠. 플라자 합의라는 게 뭡니까?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을 선진국 모아놓고요. 미국이 우리 어렵다, 달러 약세 유도하겠다, 엔이나 마르카 강세를 유도해라. 그게 플라자 합의인데요.
이후로 달러 가치가 무려 51%나 떨어집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 초반까지요. 달러 가치가 급등하죠. 이때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어요. IT 혁명이라고 그러죠. 모든 산업에서 생산성이 증가하니까요. 미국 경제가 고성장 저물가를 동시에 달성합니다. 이런 걸 신경제 골디락스 이코노미라고 그러면서요. 나스닥 시장에서 엄청나게 거품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 거품이 2000년대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면 31%, 24%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40%나 떨어진 겁니다. 작년에 달러 가치가 급등했어요. 돈이라는 게 눈이 있습니다. 수익률 높은 데로 이동하죠.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빨리 금리를 올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금리를 올리니까 미국으로 돈이 몰려갈 것이다.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미 꺾였거든요. 앞으로 추세적으로 꺾일 겁니다. 아까 블룸버그 컨센서스 말씀드렸습니다만 IMF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 경제에서 미국 GDP 부진 축소라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할 거라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미국의 문제는 미국 순부채가요. 17조 달러나 돼요. 미국이 이걸 어떻게 견딥니까?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가지고 어디 먼저 갔어요? 삼성전자 갔습니다. 나갈 때 현대차 갔어요. 미국 가서도 SK하고 통화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왜 우리 기업인들하고 그렇게 접촉합니까? 투자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돈들이 들어가야지 미국 부채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연금, 우리 젊은 분들 미국 주식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직접 투자, 증권 투자 자금이 들어가지고 미국 달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돈들이 안 들어가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2011년 8월에요. S&P란 신용평가회사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뜨렸죠. 대부채 늘어난다. 연방정부 부채 늘어난다. 이때 정말 큰 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자문회사에 있었던 때요. 어떤 한 분이 저희 회사한테 500억을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최우량주를 사들였죠. 근데 섭해 나오니까 돈은 바닷물과 같아가지고 마실수록 목이 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부자들 많이 봤습니다만 일부 부자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저희 회사한테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옆에 회사 가가지고 파생상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옆 회사가 파생상품을 잘못 운영했죠. 2011년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하면서 한 달 사이에 우리 코스피가 20%나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 잘못 대응해가지고 그 돈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맡겼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는데요. 그때 액면분할 전이었습니다. 67만 원이었어요. 지금 그때 가격으로는 300만 원입니다. 돈이 4배로 늘어났을 텐데 그때 다 잃은 경험이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도 대내의 부채가 훨씬 더 많죠. 피치, 무디스 이런 신용평가회사들이 경고를 해놨어요.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국가 신용등급 떨어뜨리겠다. 전 세계 중앙은행이요. 과거처럼 달러를 못 믿어요. 중앙은행이 2000년에 달러를 71% 보유했어요. 그런데 지금 60%로 많이 줄였죠. 특히 러시아가 달러 팔고 금을 샀고요. 요새는 중국이 계속 미국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금을 사고 있어요. 중국 외환보유액 중에서 금 비중이 3.5%밖에 안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60, 70%예요. 앞으로 중국이 계속 미국채 팔고 금을 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우리나라 환율이죠. 세계 경제가 불안하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져 버려요.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니까. 세계 경제가 나쁘면 한국 경제가 제일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돈 가치가 제일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되거나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제자리 돌아오죠. 작년 9월에도 1,400원이 넘었어요. 1,400원 넘으니까 일부에서 1,700원 간다, 외환위기 온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때 홍사원 KBS
라디오 나가서 연말에 1280원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1264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22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300원 넘었는데요. 저는 거의 정점에 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2분기 중반 가면 1200원대 접근해 갈 것이다. 그러나 아주 장기적으로는 1100원 혹은 1050원에 접근해 가는 과정이다. 곧바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이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하실 때 환율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사업계획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인데요. 아까 OECD 선행지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도 거의 같은 방향입니다. 선행지수가 떨어지고 현재 우리 경제에 나쁜 거죠. 올해 제가 1.2% 성장한다고 전망해 놨습니다만은 뭐 정부 한국은행 전망치 1.6%보다는 좀 낮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소비가 많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요. 특히 수출이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예상한 만큼 성장률이 좀 올라가기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점은 이 잠재 성장률이 10%에서 지금 2% 안팎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재 성장이라는 건 노동, 자본, 생산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2%에서 1% 후반으로 진입하는 과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작년 학교 출산율이 0.78이라는 거 여러분 언론 보도 보셨죠? 세계에서 학교 출산율 이렇게 낮은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인구 문제 심각하죠.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뭐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자본 축적 많이 했기 때문에 자본 투자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잠재 성장이 올라가려면 생산성이 개선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 정부 총리, 이번 정부 총리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가지고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지난 정부 총리가 경제단체들 총리실에 다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한 경제단체가 그 안에서는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니까 한 번 하고 끝낸 겁니다. 이번 총리도 총리 지명받았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총요소 생산성 한번 개선해보자. 그게 우리나라 잠재 성장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죠.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회적 가치의 격차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그래서 우리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2030년 1.0, 2040년 가면은 0.8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성장률이 얼마나 떨어진가를 보기 위해서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재직 기간 제가 연평균 경제 성장을 한번 그려본 겁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성장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률 떨어지는 나라 세계에서 어디가 있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 10%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우리 선배들 간호원 강부로서 독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분들 담보로 독일에서 빌려온 돈 일부가 포스코 짓는 데 들어갔습니다. 포스코 강의 자주 가고 다다음 주에도 갑니다만 갈 때마다 그 돈이 당신네에서 짓는데 초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포스코 잘 좀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경제성장 우선했다는 겁니다. 전두환 정부도 10% 성장했어요. 86년, 88년 3조 호황이 있었죠. 여러분 3조 호황이라는 게 뭐였죠? 그때 미국이 어려우니까요. 미국이 사우디한테 원유 생산 좀 늘리라고 그럽니다. 사우디가 원유 생산 늘려졌죠. 유가가 배럴당 27달러에서 8달러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새는 사우디가 미국 말 안 듣죠.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중간선거 앞두고 원유 좀 생산 늘리라 그랬더니 사우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원유 증산 논의도 안 했다. 이거 요새 사우디가 미국 하를 벗도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원유 수출 중 4분의 1이 중국으로 와요. 그거를 달러로 안 받고 위안화로 받아버리겠다. 여러분 달러가 기축통화로 본격적으로 자리 잡은 건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페트로 달러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사우디가 요새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근데 말 잘 듣고요. 유가가 배럴당 27달러에서 8달러까지 떨어지니까 물가가 떨어지죠. 물가가 떨어지니까 전 세계가 저금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저유가 저금리에다가 85년 9월 플라자입을 통해서 미국이 달러를 약세 유도하니까 저 달러, 우리한테는 앵고였었죠.
그러니까 저유가 저금리로 전 세계가 소비 많이 하는 데다가 앵고까지 돼버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86년, 88년 우리 경제가 연평균 12%나 성장하는 거예요. 단군일의 최대 호황이라고 그랬죠. 그때 전두환 정부기 노태우 정부 초기에 있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들어가서 3조 원이 끝나요. 수출이 안 되죠. 경제 성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분이 뭘 가지고 경기 부양했어요? 각종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주택 200만 원 건설했었죠. 이때 건설 경기 정말 좋았었습니다. 일산 분당 이때 그 신도시 건설했지 않습니까? 일산 분당 제가 아파트 신용을 9번이나 했는데 다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렇게 아파트 많이 지었는데도 청약할 때마다 경쟁률이 120대 1 안팎이었습니다. 건설 가지고 국번 성장한 거예요. 김영삼 정부 들어서 IMF 경쟁이 맞죠. 누가 대통령이 됐든요. 그동안 고성장 때 쌓였던 기업은행 부실을 처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게 IMF 경쟁이었죠. 김대중 정부 들어 IMF 처방에 따라 뼈아픈 구조조정했습니다. 30대 재벌 중 11개 해체됐다고 그랬죠. 기업이 없어지니까 투자가 줄어들고 근로자도 해고되면서 소비가 줄어드니까 성장률이 5%로 떨어지는 거예요. 질적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안정 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만 구조적 결과 양극 고용 불안이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지방균형 발전, 동반성장, 분배법칙, 행정수도 세종시로 옮기고 각종 공기업 지방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크게 개선 안 되고 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747, 7% 성장 내서 3.4, 박근혜 전 대통령 474, 4% 성장 내셨어요. 3.0. 지난 정부 2.3이죠. 지난 정부가 내세웠던 게 포용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포용적 성장이라는 게 뭐죠? 경제가 7 내지 9% 이렇게 성장할 때는 경제 규모 파이가 커지니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갈수록 커지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죠. 그걸 나눠 가져야 돼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더 많이 가져가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 퇴출될 수밖에 없죠. 차별화가 너무 심화됐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자본주의 모순이죠. 축출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축출 자본주의 반대말이 포용 자본주의입니다. 지난 정부가 추구했던 게 포용적 성장인데 어떻든 또 성장률 한 단계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를 통해 가지고 혁신해가지고 혁신을 통해 가지고 도약하고 그걸 나누자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경제 성장을 계단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제 한번 올라서 보자는 거죠. 정말 저 올라서는 거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제가 앞으로 5년 추정해 보면요. 2.0, KDI도 2.0. KDI 원장은 한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이것도 힘들 것이다. 또 한 단계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차별화는 더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 36%, 중소기업 50%가 이자 보상 배율이 지금 1 미만입니다. 우리 중소기업 50%가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요. 이자도 못 갚는다는 거죠. 금리는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죠. 경기는 나빠지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은 더 잘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성장률이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자, 우리 이제 여러분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게 금리죠. 최근에 금리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거죠.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 성장률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잠재 성장률이 1% 후반으로 진입하고 있다. 경제 성장이 낮은데 금리 오를 수 없습니다. 최근에 금리가 올랐던 건 물가 때문이었죠. 근데 물가 상승률도 지금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기업들이 돈이 남아도는 경제, 우리 경제가요. 여러분, 투자라는 게 돈의 수요입니다. 저축이라는 게 돈의 공급이에요. 97년 외환위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 저축보다 높아졌어요. 그런데 외환위기의 가장 중요한 변화가요. 기업들이 IMF 경제위기 겪으면서 많은 구조조정을 하면서 투자를 합리화한 겁니다. 그래서 저축률보다 투자율이 낮아졌어요. 돈의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들은 어렵습니다. 차별화됐는데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자산이 작년 9월 말에 이제 무려 940조 원이나 됩니다.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돈이 남아도는 경제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우선 일본 사례입니다. 가계라는 것은 자금 잉여 주체라고 그래요.
가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서 너무 많죠. 금융업을 제한 기업들, 자금 부족 주체예요. 기업은 금융에서 돈 빌려가지고 투자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일본 기업들이 98년부터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이 돼버려요. 기업이 금융회사에 저축한 돈이 빌려 쓴 돈보다 많아져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 저축하면 은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대출 아니면 유가증권 투자예요. 대출은 가계대출, 기업대출. 가계도 저축, 기업도 저축. 일본 은행이 돈을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대출이 안 되니까 유가증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유가증권이라는 게 주식 아니면 채권인데요. 주식은 위험하다고 안 사고 채권만 이렇게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성장률 먼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 돈이 남아둔 상태에서 일본 은행들이 이렇게 채권 사니까 금리가 0%까지 떨어집니다. 금리가 떨어지니까 누가 망하죠? 보험회사들이 망해요. 보험회사 일부 금융상품 할 때 최소금리 몇 % 주겠다 이렇게 팔아놨는데요. 금리가 그렇게 떨어지니까 역마진이 나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일본 보험회사 13개가 4개로 통폐합이 됩니다. 은행이 채권 사가지고 금리 떨어뜨려가지고 보험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요. 그 근본 원인은 기업들이 자금 잉여 주체로 전환되고 은행에서 기업이 돈을 안 갖다 쓰니까 일본 은행들이 채권을 사면서 금리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우리 가계부채 절대적으로 많지만 연간견적으로 보면은 매년 저축한 돈이 빌려서 많고요. 지금 기업들이 자금 부족 규모가 확대됐어요. 위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기업들이 지금 현금 많이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돈이 많으니까요. 이제 은행에서 돈을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KB 윤 회장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은행 경쟁력은 대출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가증권 운용이 있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가계도 은행에서 과거처럼 돈 안 빌렸을 거라는 거죠. 대기업들이 940조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을 만큼 돈을 안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과거보다 덜 빌렸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금융자산을 얼마나 잘 운용해 주느냐, 여기에 은행의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행도 채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경제 성장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저축이 투자보다 많아져 돈이 남아들고 앞으로 은행이 채권 사면서 금리는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겁니다. 속도가 문제예요. 그런데 결국 이 추세선 3%에 조만간 접근할 거예요. 대출금리. 예금금리는 이 밑으로 떨어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올랐지만 이거는 물가 상승 때문에 일시적인 상승이다. 다시 하락한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거는 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잠깐 해봤어요. 그래서 어려워서 팔았는데요. 그래서 투자한 자금이 좀 돌았었는데 그때 그 삼성생명 부사장이 즉시연금 좀 하나 가입하다 해달라고 그럽니다. 2013년 3월이었는데요. 2억 원을 가입했었어요. 즉시연금 가입하면 매월 얼마 주지 않습니까? 그해 4월에 51만 원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금 28만 원을 받습니다. 51만 원에 28만 원 줄어들겠어요. 보험회사는 주로 뭐 가지고 운영합니까? 채권 가지고 운영해요. 채권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하락했다는 거죠.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게 추세적으로 받는 돈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일을 해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 벌면 무슨 이야기예요? 금융자산 2억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100억 현금성 자산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 금융그룹 회장 강의를 들었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저성장 저금리 시대 먼저 겪었죠.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 하나,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라. 그 다음에 음식 가리지 말고 아무거나 잘 먹어라. 이게 일본식 저성장 저금리 시대 대처법이라는 겁니다. 제가 58년 개띠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선배들, 제 또래들 다 은퇴했죠. 그런데 은퇴한 남자들 공통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은퇴 후 나갈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 적당한 용돈이 있어야 된다.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꽤 유명한 변호사입니다만은
자기는 저 부인한테 돈 관리를 다 맡겼대요. 그날 저녁에 가지고 우리 돈 얼마나 있어요? 줬더니 부인 대답이 뭐였겠습니까? 왜 남의 돈을 물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KBS TV를 틀었더니 동물의 왕국 수사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사자 역할을 할 때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역할이 끝나니까 그 수사도 굶어 죽더라는 거죠. 얼마 전에 유명한 MC 허참 씨 고인이 됐죠. 이분이 아내는이라는 노래 불렀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냥 은퇴한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외출하는데 어디 가느냐고 물어보지도 못한다. 꾸중 들을까봐. 오후 되니까 저녁은 알아서 먹으라고 그런다. 먼 미래지만 우리 은퇴 후 남자들의 세계 한 측면이라는 겁니다. 나갈 사무실 적당한 용돈이 마련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직을 계속 오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 계속 하시고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그냥 사장까지 하시라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이라는 건 용안한 게 아니거든요. 다만 몇십만 원이라 받을 수 있는 업이 있어야지 나갈 사무실에 적당한 용돈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직을 오래 유지하고 기업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업을 하나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저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우리 금융감독원에서 은행한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달라고 권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어떻습니까? 3년 전에 금리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 금리 부담이 높으니까 금융감독원이 또 은행한테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꿔주세요. 지금하고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런데 앞으로 3년, 5년 지나면요. 저는 금리 또 많이 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 금리 부담이 변동금리보다 높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기업이나 개인 측면에서 돈을 빌리시려면은 지금은 변동금리 꼭 대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직도 모든 산업에 초과 공급이 존재하고요. 지금 경기 침체가 온다고 그랬죠. 아까 근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부 부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크게 돈을 쓸 여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높기 때문에 통화정책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맥킨지 보고서 제목인데요.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잘 살았죠. 근데 맥킨지가 선진국 조사해 보니까요. 자식 세대가 더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맥킨지가 분석한 기간 GDP 보니까 전체 국가 GDP는 늘었거든요. 근데 상위 10%만 많이 가져가고 실질 중간 소득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정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수요가 늘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초과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결국 공급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업의 심화죠.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아남아서 더 잘 되는데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는 기업은 잘 될 텐데요.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더 많은 투자를 한 기업이 나중에 보니까 잘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이 반도체 분야 일하시니까 삼성전자 저보다 훨씬 잘할 텐데요. 제가 삼성전자 가끔 요새 강의를 갔거든요. 근데 1층 현관에 가니까 이 불 절반을 꺼놔버렸더라고요. 비용 전략한다는 겁니다. 밖에서도 비용 전략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비용 전략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올해 투자계획 하나도 안 줄이고 그대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계열사한테 20조 원 빌려가지고 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뭐 내년에는 반도체 경기 회복될 거예요. 회복될 때 더 잘 되죠. 그래서 어려울 때는 자기가 잘한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이 나중에 잘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흐름에 따라 양성 경영을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수합병이 적극 나서라는 겁니다. 요새 어려운 기업 많죠. 얼마나 싸게 살 기회입니까? 여러분, 그 UBS가 어제 신문 보셨죠? 크레딧 스위스 얼마나 그 IB 싸게 샀습니까? 4조 원 정도 산 거예요. 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기업 가치가 정말 싸진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좋은 기업을 아주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삼성전자 강의할 때마다 삼성전자가
현금성 자산을 120조 이상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 돈 잘 활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아시아 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 아세안 시장 적극적으로 진출할 때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성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느라.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 매주 월요일날 임원회의가 있는데요. 남성 임원만 있으면 별 아이디어 없이 회의에 참석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성 임원이 있으면 여성 임원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져오고 남성 임원들도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그걸 회사에 적용했더니 매출액, 영업이익, 주가까지 올랐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박사학위 논문 하나 심사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논문 쓴 주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의 상장 기업들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남성 임금보다 여성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회사가 주가가 더 높더라. 이런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우리 저 회장님도 여성 임원들을 좀 많이 뽑으셔가지고 회사 발전에 하여튼 여성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하려는 겁니다. 이제 저 자산 가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주가가 경제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주시장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할 만큼 주식시장에 많이 참여했죠. 2019년에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600만 명인데요. 작년에 보니까 1,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제 아내마저도 2020년에 주식 투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돈 벌었다고 좋아합니다. 그 뒤로 좀 지루하다고 그럽니다. 요새는 주식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제가 아내한테 하는 이야기는 이게 저 명목 GDP로 주자가 적정 주가거든요. 아직 우리 주가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제가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지난해는 주식 비중 줄이십시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2000년 이후로 가장 저평가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결국 여기에 접근해 간다는 겁니다. 주시장에 가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 아내한테 도대체 어떤 종목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자 그랬더니 40여 개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재무제표도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15개로 줄여보자. 줄이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몇 개 줄였냐 그랬더니 2개 줄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실 공부 별로 않고 주식 투자하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주가라는 게 이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해요. 지금 아주 저평가형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가대평가됐다가 지금 완전히 저평가형에 들어섰습니다. 저평가가 좀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입니다. 무려 0.86이나 돼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1년, 2020년 수출도 증가하고 주가도 올랐는데요. 근데 흔히들 주시장을 산책나온 개와 주인에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 데리고 산책하면 개가 앞서가 주인이 뒤따라가죠. 개가 코스피고 주인이 일평균 수출 금액인데요. 2021년 6월 달에는 코스피가 주인 일평균 수출에 무려 36%나 앞서간 겁니다. 개가 지나치게 앞서간 거죠. 제가 이걸 보고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똑똑한 개라면 주인이 따라오는지 주인하고 보조를 막기 위해서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개가 어떻습니까? 주인 뒤로 가버렸습니다. 주인하고 이제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가대평가된 주가가 다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가가 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3분기는 좀 위험한 시기인데요. 미국 쪽에서 지금 미국이 자산가의 거품 붕괴되고 지금 금융회사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실물 충격이 한번 올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단계 좀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적극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부동산인데요. 사실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더 중요하죠.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주식은 5%밖에 안 돼요. 근데 부동산은 76%나 됩니다. 부동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일본의 사람입니다. 85년에서 90년까지 일본 집값 폭등했습니다. 왜 이렇게 폭등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요. 85년 9월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엔강세를 유도했죠. 85년 9월에서 87년 12월까지요.
N가치가 48%는 올라버려요. 1년 반도 안 됐는데. 일본 수출기업들이 아우성을 치죠. 우리가 어떻게 수출해서 먹고 살란 말이냐.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줘 버립니다. 경제도 좋은데. 그러니까 금리 인하고 돈 풀어주니까 자산가격이 급등해버렸죠. 그 다음에 거품이 발생하니까 90년대에서 금리 인상하면서 거품이 붕괴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조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요. 저 인구가 어떤 인구죠? 35세, 55세.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집을 늘려가는 시기예요. 저 인구도 딱 90년에 정점 치고 집값이 폭락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때 집을 투자자라고 생각했어요. 집사의 가격이 그냥 올랐으니까. 근데 떨어지고 2년 후에서야 집은 투자재가 아니야. 소비재야. 집은 단순하게 사는 데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집이 투자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우리 미국 집값보다는 더 올랐지만 2009년 3월부터 중간요금 조정이 있으면 작년 6월까지 올랐어요. 이번에는 서울보다는 지방 대도시가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대구서 먼저 시작해가지고 지금 서울 강남까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세를 그려보니까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됐고 이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0번 넘게 억제 정책을 냈는데 올랐지 않습니까? 이번 정부 계속 규제 안 하고 있어요. 아마 하락 속도는 줄일 수는 있어도 추세는 정부 정책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추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제가 이때는 정말 잘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김연아 씨 이런 유명한 연예인하고 비교하겠어요. 근데 이 아파트에서 제가 전세 살았는데 김연아 씨도 이 아파트 같은 줄에서 전세 살았었어요. 오늘 엘리베이터 탔더니 김연아 씨가 부모님 모시고 타고 있더라고. 가까이 보니까 눈도 초록초록 이뻤고 아버지 키도 크시고 착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저 딸을 어떻게 키웠을까 잠깐 생각하다가 어머니 얼굴 뵈니까 생각이 금방 달라집니다. 야, 이 어머니가 이 딸을 키웠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파트 살면서 여러분 이 무렵에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깡통전세. 여러분 역전세, 깡통전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역전세는 뭐고 깡통전세는 뭡니까? 역전세는 전세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5억에 전세 살았는데 이제 전세가격이 한 4억으로 떨어졌다면은 전세 내준 사람이 1억을 돌려줘야 되죠. 재계약할 때. 그런데 요새 역월세라는 단어도 나오거든요. 1억을 내줄 돈이 없으니까 전세 내준 사람이요. 대신에 은행이자 쳐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한테 매월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역월세예요. 그 다음에 깡통전세라는 건 뭐죠? 집값이 전세가격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일부 주변 도시 빌라 같은 데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때 이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심각한 고민을 했던 시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이런 사이클이 있다.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왔다. 서울 좀 핵심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데도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돼야지 저는 부동산 가격이 집값이 거의 저점에 근접한 게 아닌가. 아직은 저는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심각해요. 제가 5.18년 개띠라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경제 그때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못 갔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산에 나무하러 다녔었습니다. 공부하고 싶었었는데 그러던 차에 교회에서 공부 가르쳐줘가지고 중고등학교 공급연구시 책상도 없는 마룻바닥에서 교회 마룻바닥에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었어요. 그런 부끄러운 인생 이야기를 KBS 아침마당 강연 100도시 최근에 KBS 라디오 세 차례 걸쳐 인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었죠. 그때 일부 부모님들이 아이들 낳아가지고 키울 능력이 없어가지고 과원 보내는 부모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지금 과원 보내는 부모님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가야 됩니까? 노인 위탁시설 가야 돼요. 저희 부부도 언제 저기 들어가야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있는 노인 위탁시설 한번 가봤더니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치매 걸린 어르신들 기저귀 두세 차례 갈아드립니다. 오후 늦게 그분들 목욕을 시켜야 되는데 또 일손이 부족하니까 세워놓고 수돗물 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시대가 될 텐데요.
정말 심각합니다. 자, 그동안 인구 고령화, 베이비붐 세대한테 높은 가계부채 이런 것들이 집값 하락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럼에도 집값이 오른 건 소득이 증가했고 가구 수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잠재 성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중요한 거는요.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가구 수가 정점입니다. 뭐 한 번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가구 수마저 이제 2030년대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보면서 우리나라도 큰 흐름 보면 이제 집도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 물론 부동산이라는 건 첫째, 둘째, 이치예요. 근데 저는 뭐 금융에서는 돈을 좀 벌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돈을 전혀 못 벌었는데요. 저나 저희 부부 늘 저 핵심으로는 못 가고 공기 좋은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요새는 서울에다 작은 집 하나만 해놓고 강화도에다 전원주택 하나 지어가지고 그래서 저 노예처럼 일하고 살고 있는데 벌써 일 시작됐습니다. 특히 5월, 10월 사이에 얼마나 일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는 그만큼 또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7살 무렵에 생각드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감자싹 하나 심었을 때 몇 개월 후에 그 땅속에서 감자알이 얼마나 주렁주렁 달려나옵니까? 정말 신비로웠어요. 힘들지만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늘 그 공기 좋은 주변만 찾아서 살아가지고 부동산에서 돈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런데 부동산도 앞으로 차별화 될 겁니다. 아까 저성장은 차별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게 차별화 시대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우리도 집도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로 가는 시기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78%가 실물자산, 부동산이 76%예요. 전월세 보증금을 빼면 금융자산은 16%밖에 안 됩니다. 너무 낮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후반, 60세 이상 이분들은요 8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너무 높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우리 대부분 집 하나 가지고 은퇴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유동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제도가 있죠. 주택연금. 물론 9억까지밖에 안 되고 조만간 12억까지 확대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주택연금 아시죠? 그냥 은행에다가 집을 맡겨놓으면 맡겨놓은 그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은행에서 매월 돈을 드리거든요. 빨리 돌아가시면 그 집 팔아가지고 자손들한테 넘겨주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적극 권유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어르신 대사로 강의하는데요. 한 어르신이 이거 받다가 중단에 그만뒀다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자녀들이 집이 없는데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았으니까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해야겠다 그러는데 그 어르신한테 드리는 말씀은 자녀분들 잘 되실 겁니다. 그거 다시 받으셔가지고 손자, 손녀한테 용돈 많이 주십시오. 네,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유동화해야 돼요. 네. 자, 우리 가계 금융자산인데요. 작년에 은행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렸거든요. 작년에 은행에서 금리 5% 줬지 않습니까? 저같이 증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은행 예금 안 듭니다. 저 주택 청약 예금 가입하고 은행 예금 가입 안 했는데요. 작년에 은행에서 금리 5%, 5년짜리 4.5% 줍니다. 그래서 제 금융자산의 약 10%좀 넘게 은행에다 맡겼는데요. 제가 은행에다 맡긴 이유는 제가 얼마 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남은 생에 과연 은행이 5% 금리 주는 시대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금리가 높았다는 것이죠. 확률적으로는 특별한 외생적인 충격이 없으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행한테 5년짜리 뭐 4.5% 들고요. 그 은행 회장 뭐 임원들 강의 한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직설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 은행한테 5년짜리 4.5% 제가 예금을 가입했는데 5년 후에 제가 예상하면 금리가 1, 2%로 떨어질 텐데 당신들이 어떻게 운용해가지고 저한테 4.5% 금리 내줄지 정말 궁금하다. 지금 이제 5%는 없습니다. 제가 그 은행 최근에 들어갔더니 이제 가장 높은 게 3.5%더라고요. 3.5%도 높습니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부 돈은 은행예금 가입하셔도 괜찮다. 그런데 저는 은행예금보다는 채권을 더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예금은 어떻습니까? 1년 만기 예금 들었다면 1년 지나야지 5% 금리 주거든요. 근데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팔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 9월, 10월 무렵에 우리 투자자들한테 채권 좀 사십시오. 그때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이 4.6%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3.2%까지 떨어졌어요. 채권 가격이 10% 이상 오른 겁니다. 지금 팔아도 10% 이상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이자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금리는 장기적으로 더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산 중에서 일부는 채권 지금 사셔도 됐습니다. 만기가 긴 것짜리, 우리가 정부에서 발행한 30년짜리, 20년짜리 국고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회사채는 좀 위험해 보이고요. 왜냐하면 신용회사들이 좀 회사채 신용등급을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회사가 AA-였는데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한 단계 떨어지면 그 회사채 수익률이 갑자기 올라가 버리거든요. 채권가 급락하죠. 그래서 아직 회사채는 제가 적극적으로 권유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채 이런 것들, 조금 은행채 이런 거를 좀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인데요. 우리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이 2020년 23%까지 올랐다가 20%로 떨어졌어요.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명목 GDP, 유동성,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20-30% 과대평가됐을 때였어요. 이때 동학개미운동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 참여했죠. 그런데 지금 20% 정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주식 사라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우리 자산주에서 꾸준히 저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최근에 금리 상승은 일시적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럴 때는 근로소득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기업을 계속 성장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 신분이라면 계속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직은 영원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은퇴 후 나갈 사무실에 적당한 용돈을 마련해서는 하나 업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는 아까 명목 GDP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아직 우리 장기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에서 제일 밑으로 벗어난 게 코스피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일대 로버트 실로 교수가요,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쉽지 않은 현상인데요.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 자산은 우리 가계 평균이 20% 주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상은 지금은 가지고 계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업 잘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서 부를 늘리고요. 아까 차별화 심화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부자들도 많이 보고 또 가난한 사람도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도 좀 소득 불균형 좀 해소하자 이러면서 부끄러운 일이면 책 써가지고 인쇄 전부 기부하고 있고요. 매월 여러 군데다가 조금씩 자동이체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럴 돈을 마련할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멀리 내다보면서요. 이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것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방송은 종종 정치하고는 합니다만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수지는 흑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기업 구조는 안정적일 것이다 했는데 지난달부터는 경상수지까지 마이너스가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는 전망이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시가 항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적자 나고 있고요. 아마 작년에 475억 달러 역사상 가장 큰 적자를 냈고 올해도 적자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서 생산 기준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아마 무역수지는 적자 날 텐데요. 그런데 아마 1월 달에 경상수지 적자 나고 2월 달에 적자 날 텐데 연간으로 보면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이상 흑자 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IMF 경제위기 이후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요. 98년부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1조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그돈 가지고 우리가 뭐를 했냐면요. 해외 직접 투자를 했고 해외 증권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직접 투자, 증권 투자하니까 매년 배당 소득이 들어오고 이자 소득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그 투자 소득지 이다고 배당이 240억 달러 흑자 났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제가 KBS에 나가니까 진행자가 그럼 우리나라가 돈놀이 하고 있네요. 우리가 수출해서 돈 번 가지고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는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 올해 경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2135에서 최근에 2500까지 올랐습니까? 주가라는 것은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 경기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삼성전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었어요. 33분기 만에 최저치였거든요. 근데 그 발표될 때 삼성전자 주가가 5만 2천 원이었어요. 근데 6만 원까지 최근에 올랐지 않습니까? 내년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전망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5월 가서 확인될 수 있는데요. 아까 선행지수가 2021년 5월, 6월 이걸 정점을 치고 떨어졌는데요. 올 3월 뭐 이 무렵에 저는 저점 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뭐 중간에 조정을 받겠습니다만 내년 경제는 괜찮아질 것이다.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다.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미리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에는 좀 아까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금 좋다고 그러는데 레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서든 스탑을 미국 경제에 할 수가 있다. 미국 경제 소비가 주도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가계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2007년 이후 최저치거든요. 쓸 돈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매출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이 야, 내가 고용을 너무 많이 늘렸구나. 갑자기 고용을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현상이 2분기 후반, 3분기에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미국은 정말 모든 게 탄력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때문에 3, 4월 사이에 미국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200만 개나 줄어들거든요. 그 2,200만 개가 무슨 의미냐면 그 이전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다음날 출근했을 때 예고 없이 회사 그만두고 끝이라는 겁니다. 아마 2분기 후반, 3분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갑자기 줄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아마 충격이 오면서 3분기에는 주식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식 비중 늘리는 시기라는 겁니다. 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좋은 말 감사드리고요. 요즘 워낙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챗 GPT, 이 바람이 얼마나 계속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챗 GPT는 그거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챗 GPT뿐 아니라 로봇 같은 것도 추세죠. 제가 얼마 전에 울산 공장을 몇 군데 방문했는데 공장 가니까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기기가 다 일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연구 개발하는데 컴퓨터 통제하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경제학자 제가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앞으로 제조업 공장에서는 사람 한 사람, 개 한 마리만 있으면 될 것이다. 왜 사람이 필요하냐? 개 밥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개는 자기 밥 주는 전이 졸다가 혹시라도 기계에 다치지 않을까 감시하려고 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빌 게이츠는 어떻습니까? 로봇세를 도입하자고 그러죠. 앞으로 로봇이 부가치 창출해가지고요. 세금 내가지고 우리한테 밥도 돈도 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울산을 몇 번 방문해 보는데요. 그 조선업 관계자들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2025년, 2027년까지 수주 다 받아냈대요. 내년부터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수주는 많이 받아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온다는 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금 우리 조선업에 일자리가 12,000개 부족하더래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사람이 울산으로 안 하고 평택으로 갔는데 평택에 뭐가 있죠?
삼성전자 엄청난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일이 조선업 일보다 더 쉽고 돈도 좀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에서 베트남 사람들 2,000명을 긴급 지금 수입해가지고 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저 조선업에서도 앞으로 많은 일을 로봇이 해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도 로봇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테슬라 대부분이 로봇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사람 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분야까지 어떻습니까? 앞으로 로봇이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챗 GPT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런 거는 아주 성장 추세에 있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면은 2차 전지가 굉장히 관심이 뜨겁죠. 전 세계가 전기차 지구를 구하자는 의미에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전기차 침투율이 중국은 한 25%가량 됐습니다만 세계 평균은 한 1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90%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 챗 GPT, 로봇, 뭐 2차 전지, 이거는 큰 시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나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기자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연을 해주신 김효희 교수님과 내빈 여러분의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